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우리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뉴탐사 민들레 이슈톡 시간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아리 장관님 소개합니다. 네, 놀랍겠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제가 좀 짓궂게 좀 소개했고요. 함께 할 두 분을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 오른쪽에 우리 안원구 우리 뉴탐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우리 또 이슈톡의 또 고정 손님이시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함께 안녕하세요. 자리하십니다. 이명재입니다. 자, 우리 뭐 추 장관님 모셨는데 먼저 우리 장아리 좀 얘기 좀 하고 좀 시작할까요? 예. 네. 뭐 선거 앞두고 이렇게 뭐 책 그 뭐 이렇게 뭐 선전하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예, 오늘은 그냥 책 선전은 저희가 못할 것 같고 네. 예. 뭐 여러 방송에서 그동안에 출연하셔가지고 장아리 왜 출판하게 됐는지 뭐 배경은 쭉 한번 설명은 좀 하시긴 하셨을 텐데 네. 진실이 목마른 세상이어서 자고 나면 어떤 분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왜 알면서 방치를 했지? 이렇게 또 누가 책임일까? 이런 그 생각도 미치실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진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실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처한 상황은 정치인이어서 어떤 진영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진영의 논리로 뻔한 얘기를 하겠지 이러실 것 같아요. 진영 논리가 진실을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소설의 형식으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내고 솔루션이 거기서 생기겠죠. 그래서 자유와 그 진실을 향한 외침이 저 내면에서 이제 끌어올랐어요. 그걸 이 소설 형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순서를 조금 좀 깜빡하고 바꾼 좀 제가 하나 놓쳤는데 우리 그 오늘 장아리 장관님, 우리 추 전 장관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신 거는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 오늘 아주 네. 오늘 추미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별칭이 있으시죠? 추다르크, 또 추미애 장군. 이건 아마 이제 많은 민주 시민들이 우리 추 장관님께 민주 진영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는 매우 명예로운 호칭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거대한 태행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같은 태행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추 장관님, 추 장군님은 총선을 어떻게 보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또 요새 왜 또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운동이 있으시죠? 네, 네, 시민의회 네, 운동. 네. 다소 시민들에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 시민의회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관님으로부터 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네. 오늘 아주 네.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질문이 한꺼번에 두 개가 쏟아졌는데요. 우선 총선에 대해서는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지난 정부의 개혁을 제때 적시에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반동의 힘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그걸 막아내려는 국민적 저항은 날로 그 에너지가 소진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정권은 정권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촛불 국민들께서 이 적폐 세력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촛불을 들어서 그걸 복구해냈는데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은 검찰 수사력으로 한 것이고 특검팀이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지? 저 정권은 우리 것인데 우리 덕택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국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 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우유부단하고 결정 장애가 있었고 회피를 한 거죠. 이렇게 회피하면은 좀 그만 멈추겠지 하는 아주 순진함, 나이브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피해를 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아리 책 속에는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아마 눈에 선할 정도로 묘사가 돼 있어서 때때로는 뭐 울분도 터뜨리실 것 같고요. 요즘 그 서울의 봄 보시면서 4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이해한다 하는 분들도 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검찰 쿠데타를 아직도 쿠데타라고 이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시면서는 어떤 네. 주인공에 이렇게 몰입이 좀 되셨나요, 본인은? 조금 있다가 요 얘기를 좀 조금 마무리 이따가 하고. 네. 유보된 질문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데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촛불 들어서 정권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보고 또 투표장 나가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힘은 역시 국민 주권에 있는 것이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그 힘을 국민에게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의 호소력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제 역할은 역시 제가 드린 약속, 미완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이걸 감당하고 완전히 개혁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미끄러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자유가 어느 누구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추락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안주하지 않고 다시 크게 반동의 에너지로 일어나겠다는 저의 결심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의회는 우리가 저는 촛불 그 1,700만이 나오셔가지고 한 100일 이상을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는 걸 보고 강력한 높은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그 에너지를 이후에 나라를 리셋시키는데 체계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받아먹기만 하고
그 권력은 우리 것이야. 특정 세력이 독점을 한 거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공론화해 나가는 힘이 딸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 분노하기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회를 많이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좀 참여를 해서 저도 한 일원으로 이번 총선 지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정책까지 와닿아서 내가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디를 네. 통해서 시민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함께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장아리 책의 마지막 뒷표지에 네, 뭐 이런 네. 대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추미애는 언덕에 서 있다. 네, 네. 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저는 그 말 속에 우리 조 장관님의 지난 특히 이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지난 몇 년 전에 그 통탄과 울분의 기억 네. 그 심정이 느껴졌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과거의 그런 그 뼈아픈 과거로부터 우리가 낙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또 다른 언덕으로 우리가 네. 또 전진을 해야 된다는 네.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결의 같은 거를 네. 좀 읽었어요. 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그 우리 추 장관님의 그런 마음가짐에 너무 근데 이 초반에 결론을 도입하는 것 같아서 좀 네. 속도를 좀 조정하시죠. 네. 네. 저희 먼저 그 책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장아리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네. 네. 이 중에 이제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을 가공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인물들은 없죠. 있나요? 여기도 일부? 가공의 인물이 이 한두 명은 한두 명 있어요. 정도는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네, 소설의 네. 이제 그 네. 완결적인 구조 때문에 만드신 네, 네. 것 같은데, 근데 이 책 나오고 난 뒤에 여기 실존 인물들 중에 누가 이 책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네. 없고. 네. 있으리라고 전망되시나요? 근데 음. 저는 그 책을 이제 하루에 사실은 다 단순히 아, 읽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네. 다 좀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렇죠. 아는 이야기라서 네. 아는 분들이 이걸 보면은 그 이름만 갖다 넣으면은 그대로 그냥 다큐멘터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그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은 없었던 걸로 보이던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네.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의 봄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서울의 봄은 이제 12.12 이제 그 군사 쿠데타. 네. 우리 추 장관님은 이제 검찰 쿠데타를 이제 경험을 하셨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서울의 봄을 보면서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예상하는 인물이 있는데, 본인은 그 12.12 그 쿠데타를 소재로 다룬 그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어떤 인물에 몰입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사실은 장태환 장군이 그렇죠. 장태환 장군이 네.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 비례 지역구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렇죠, 맞아, 그죠. 네.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아하.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정치적 신의를 나는 존중합니다. 어느 조직에나 신의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낙선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그 동네를 찾아오셔서 예. 여수에서 가돌라온 그 싱싱한 전복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흐름한 그 횟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두어 번 그냥 굉장히 과묵하세요. 예. 건강해야 돼.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한 접시 막 이렇게 생으로 이제 회를 만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불러내서 그렇게 회를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 하라, 기죽지 말라, 외롭지 않을 거다. 신의가 강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용기도 주시고 하신 광경이 선한데 당신이 군에서 어땠다 하는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 이번에 보고 정말 외로우셨겠다. 예. 그 마지막 장면에 국방부 장관이 보직을 해임시키잖아요. 예. 그렇지. 이제부터 너는 수도경비사령관 아니야.
해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하들한테 반드시 전두광을 차단해야 되니까 나는 직위 해제됐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게 하고서 바리케이트를 저벅저벅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이제 이 장하리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저와 비교하는 건 쑥스러워서 3인칭으로 장하리와 비교를 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그 용건석을 끝내고 난 뒤에 물러나게 한 뒤에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결심할 피력을 하고 또 그것이 청와대에 이제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전달이 잘 안 됐을까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징계 의결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끝나면서 징계 의결 내용은 용건석의 불법과 반칙 비위가 주된 내용이니까 용건석이 해임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징계 청구를 해서 성공시킨 장관한테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재현으로부터 보직 해임을 받은 그 현장의 장태환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장하리의 그 장차가 혹시 뭐 장태환 장군에서 또 영감을 얻으신 건 아니신가요? 장하리 장씨가 없지 않아 그것도 있어요. 네. 우리 충분히 그 이 장태환 장군 그러니까 그 이 신군부가 그 불법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를 하고 그 군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다들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그 대통령도 이제 재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정이 거의 좀 이 검찰 쿠데타 당시에 우리 추미애 장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냥 뭐 제 입으로 그렇게 먼저 말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하리는 우리가 이 추미애의 봄을 검찰 쿠데타의 기억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추미애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각오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추미애 봄은 또 우리 또 시민들의 봄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건 그 민주주의라는 건 그 사회의 시민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장하리가 될 수 있고 돼야 되고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자세 이걸 좀 말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사 쿠데타에 맞섰던 장태환, 검찰 쿠데타에 맞섰던 우리 장하리 장관.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그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 장인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고 난 뒤에 그거를 불을 못 이기고 끝까지 계속 청와대를 술만 드시면은 차를 끌고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사위한테 인도해가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그런 실패보다는 다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서울의 봄이 제작되는 줄 모르고 이제 제가 이 책을 한 1년 6개월 쓰면서 이제 그 생각하면은 제 이 책이 쓰지는 동안에 영화 제작자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서울의 봄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하나는 영화로 하나는 이렇게 소설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수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줬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실감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뭐 서울의 봄 영화에서는 그 군사 반란 이후에 그 진짜 서울의 봄을 맞이하기까지 참 부단히 많은 세월이 흘렀었잖아요. 네. 뭐 87년도에 한번 잠깐 다시 그 네. 서울의 봄이 왔지만 다시 좌절을 맛봤고 네. 90인 결쳐서 뭐 아마 96년 7년 뭐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비교해서 서울의 봄이 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맞아요. 그렇게 서울의 봄을 우리가 80년 그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의 봄이 오라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외쳤고 광주는 군합발로 짓밟히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엄혹한 시절을 겪어야 됐고 자초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96년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 김대중의 복귀라는 것은 바로 서울의 봄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서막을 연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주체적으로 여기 참여해서 빨리 민주화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인물이 현재로서는 최적임자이다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이 판사라는 현직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 그 길이의 이제 김대중이라고 그 영화 이제 상영하고 네. 있는 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시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이 결국은 판사 추미애를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이 검찰 쿠데타 이후 아직 봄이 오기까지 이 굉장히 이 혹독한 이 겨울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 추미애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미션을 뭐라고 말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를 살아가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에게 전사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실 거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이 시대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며칠 전 뭐 민주당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통합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건 김대중 정신에 대한 오독이고 모독이에요. 잘못 배운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군부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효 여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도피하라라고 제안을 해줬을 때 거절했어 처음에 하면서 나는 그렇게 빌어먹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국민들하고 함께 죽더라도 죽는 것이지 내가 왜 미국으로 가? 이렇게 단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목숨을 구걸하면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고 그걸 국민 통합이라고 핑계 댈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생명 구걸이나 또는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한 번도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비거나 한 적이 없어.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이 국민을 위해서 저항할 때는 단호하게 앞장서서 저항하고 국민이 나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권력과 뒷거래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걸 통합이라고 이 들씌우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오로지 강력한 저항, 양심의 소리에 따랐던 거죠.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도 안 하면서 당내 통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을 꺼내서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데 본인의 정치 활로 모색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한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 이제 또 당선 100주년이고. 네. 그 사실은 뭐 우리 추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총재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제가 국민의 그당을 출입을 했어요. 그때
아마 저기 추 장관님이 아마 이제 영입 인재로 네네. 그때 그때 제가 부대변인 막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기자로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해요. 옛날 모습을. 그런데 그때 보면은 되게 의아했던 게 되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영입이면 되게 호남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낙연 같은 분은 뭐 사실은 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네, 뭐 네. 배치를 달라면 무조건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추미애 대통령은 저 TK 출신이고 판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기자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근데 말은 굉장히 좀 그때도 소금 그렇게 말은 굉장히 좀 거치게 나오셔가지고 기자들한테도 그때부터 인기는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 장관님이 아주 네. 높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말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처음서부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텐데 TK 출신의 판사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는 분이 어떻게? 제가 직접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 그런 건 없었는데요. 다만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에 제가 이제 판사를 시작했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저는 젊은 친구들, 대학생 후배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나이 들면 못하거든요. 처자식 생기면 네. 내 목줄이 석자면 그런 용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너무 공안 사건으로 딱딱 분류를 해서 변명이나 뭐 이런 주장을 경청도 안 해주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재판을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의 이런 재판은 이 사법부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저를 굉장히 이상한 판사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조직 자체가. 예. 그러니까 판사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판단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뭐 더 심각한 일도 당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도 어렵다. 사법부가 국민적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저절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치 민주화는 내 손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깃발을 드는 분은 유일하게 김대중이다라고 이제 정치인을 관찰한 결과 제가 얻은 답이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분을 도울 때가 온 거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네. 가장 그 정치인으로서 큰 지독한 그 이 딜레마가 결국 이게 그 당시 지역주의잖아요. 지역주의. 네, 네. 호남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TK 출신의 여러 가지로 그 판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훈훈한 미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핸디캡들을 정말 많이 보완을 네. 해주시는 역할을 좀 했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근데 그때 초기에 아마 그 입문하시기 전에 천천지법에도 한번 계셨죠. 네, 네. 그때서 내리는 그때 뭐 불온서적 관련한 이야기도 네.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뭐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신지. 네. 그건 그 제 고향에 제가 그 두 분 다 그러면 춘천. 저는 대구지 않습니다. 자 대구. 네. 네. 저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네. 제가 아마 자주 가는 아마 그 춘천의 그 명동 입구에 있는 그 네, 서점 지금은 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거기 네, 거기서 맞아요. 네, 제법 큰 서점인데 제가 퇴근하면 뭐 뻔해요 루틴이. 그러니까 서점에 들려서 신간이 뭐 나왔나 보고 혼자 잘 지내기. 네, 혼자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볼링장 쓱 가서 한번 던지고 오고 뭐 이렇게 집에 가는
그 루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면 빨리 한 절반 정도 읽고 이제 사봐야지 그러면 그 이튿날 이게 판금이 되고 불온서적으로 딱지 붙여서 그래서 이 참 희한한 정권 아래 산다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보고 몰랐으면 그런 판단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안 대표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불온서적을 압수수색한다고 돼 있는데 책 제목이 거의 다 좋은 양서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엄청 재밌게 읽어요. 그죠? 이걸 압수수색을 해? 정말 무식하네. 이 책이 어느 부분 몇 페이지가 불온한지를 밝히시오. 이렇게 해서 기각을 딱 했어요. 출근을 당당하게 했는데 법원장이 좀 와봐. 그래서 불러요. 법원장실로. 예,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 모르고 그때 제가 결혼을 하기 전 미스였는데 치마를 입고 팔랑팔랑 예 원장님 하고 딱 갔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싱싱하고 그죠? 신선하고. 근데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꾸짖는 거죠. 당신은 눈치가 없느냐?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이 평균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래요?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나 뭐 고춧가루 어디 묻었나 하고서 나와가지고 봤더니 다 기각했어요. 저 혼자. 그때만 해도 그 사법부의 자율성이 살아 있었던 모양이네. 혼자 살아 있었다. 혼자 살아 있어. 그렇구나. 참 네. 그러니까 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역사에 많은 일을 남기고 가셨지만 그 유대한 업적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 추미애를 발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감사하죠. 아니 제가 이 위대한 정치인을 면접을 했다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의 같은 시대 때 네.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우리 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죠. 저보다 좀 늦었죠. 그분은 저보다 4년 늦게. 4년 늦게. 네네. 같은 좀 당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 아마 뭐 낙순물인가 하는 어떤 고정된 칼럼에 등장하는 기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DJ에 대해서는 좀 좋게 썼기 때문에 DJ는 꼭 좋게 써주면 불러요. 당신 참 이 마음에 들게 썼다 이렇게 아른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 총대실에 들락거리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저 공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인데. 뭐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굉장히 말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도 되셨고. 대변인도 네. 되죠. 제가 이제 새천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이 나눠지게 됐는데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북한의 그 옥불 송금 문제를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요. 그걸 수사를 한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반대했어요. 강력하게. 아마 제일 세게 반대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그 철호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한 그래서 승계된 정부이지 이걸 수사를 해버리면 그 스스로 지킨 공약을 먼저 깨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국회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대로 통과가 되고 그때 핵심 인물들 국정원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로 그 새로 생긴 당에 안 갔어요. 그 당 논의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은 이제 그 후에 완전히 결별을 하고
당에 남아 있는 그 대표 이하 다른 최고위원들이 저도 이제 최고위원인데 저를 빼놓고 이제 탄핵 논의를 하고 탄핵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저는 탄핵을 반대했던 것이고 이제 그때 이낙연 후보, 이낙연 총리도 민주당에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다들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난 후에 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다 숨어버리시고 저한테 깃발을 놓고 가셨어요. 당신이 탄핵을 반대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러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때 저한테 부탁이 탄핵을 사과하면 안 된다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탄핵을 사과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국민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말로 사과해도 국민들이 말로 하는 건 안 믿어주실 것 같고 너무 큰 사고를 쳤으니까 행동으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보일배의 그 사과를 몸으로 하게 된 거죠. 그때 이낙연 의원은 당에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 삼보일배로 이 그나마 선거는 치러 볼 수 있게 됐어요.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한 석도 못 건질 뻔하다가 그래도 20석은 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뭐 9석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9석 건지는 중에 이낙연 의원도 당선이 되는 혜택을 누렸던 건데. 그때 춘향하자면 이제 저 광진에 출마하셔 떨어지셨고. 네, 저는 떨어졌고 어제 그 후에 뭐 저는 뭐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낙연 의원은 그 후에 당 그 뭐 주포가 됐을까요? 대변인이 돼서 아주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우선 탄핵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DJ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 문재인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공부하러 가겠다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이낙연 대변인이 남긴 매우 그 반 노무현 어록이 수두룩하죠. 예. 그 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좀 소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뉴스를 그때 제가 미국을 가서 오로지 공부만 하느라고 국내 뉴스는 안 봤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죠. 네. 이 시점에서 같이 저 디귿일보에서 우리 이낙연 의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이명재 대표님 뭐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 기자로서는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근데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한국의 언론에서 기자사회, 기자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양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뛰어난 기자의 유형이 보여주는 그 양면성,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말과 글이 뛰어나다고 하죠. 말이 좋다, 글이 뛰어나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죠. 저는 말로 흥한 자도 말로 망한다고 보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말로만 흥한 자는 말로만 망하는 것이죠. 대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언행이라고 할 때 일치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삶의 이력의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말 자체로 글을 글 자체로 추구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공허해지고 뭔가 허물어지기 쉬운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죠. 특히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정치권에 있는 여와 야의 공이 있습니다. 여당에 특히 누가 있죠. 최근에 많이 그야말로 이제 그 급부상하고 있는. 저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한계를 봤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길 위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약이 됐다고 봐요. 그 얘기는 항상 길 위에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분발, 자기를 늘 그 점검하면서 그 사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하는 항상 자기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DJ가 있어 온 것이거든요. 근데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때 그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고뇌이겠죠. 깊은 성찰이겠죠. 그런 성찰과 점검과 고뇌가 없이는 결코 DJ를 얘기한다고 해서 DJ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 이제 그런 점에서 DJ의 이름으로 DJ를 엿보이고 DJ와 반대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데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좀 이낙연 전 의원은 이제 동아일보 시절에 뭐 좀 에피소드를 좀 기대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예.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뭐 추미애 장관님도 봤지만 이제 이낙연 그 의원도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제 두 분 다 봤는데 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제 그 느낌은 이분이 그러니까 선거 공학에는 굉장히 좀 능하신 분이고 위에서 누구든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선거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제 뜻 철학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거 무조건 이기기 위한 선거 공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 테크노크라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낙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81년도 이제 정치부 기자 2년차, 3년차 기자 시절에 전두환의 이제 정상 외교를 직접 가면서 그 한 면을 기사를 다 썼더라고요. 2년차, 3년차 기자가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80년대에는 이제 결국은 전두환을 미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유능함을 보였던 분이 우리로서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을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테크노크라트로서 역할을 한 건데 그게 그분의 뭐 또 한계이기도 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정치인의 그렇죠.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처세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익이 되지 뭐 이런 관점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과거 얘기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얘기로 좀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 장아리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좀 넘어가죠. 장아리에서 가장 그 인상 깊은 요 장면이 요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죠. 요. 이거 책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은 장아리 실제, 책이 아니고 실제 우리 지금 추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이게 되게 이제 별난 행동으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별났죠, 기자들에게. 별났죠. 네. 국회에서 독서한 추미애. 네. 아마 이모 여성 변호사가 쓴 책이죠. 검찰을 떠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저게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저게. 네네네. 저 사진은 등장하지 않고요. 저 사진에 등장하는 저건 거지만. 실제 네 네. 실제 모습이고요. 저거 네. 기자들 저기 보고 찍으라고 하면서 든 거죠, 물론. 일부러. 그러니까 좀. 제가 저 책을 사전에 읽었더니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예전에 중앙지검 부장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언론 홍보 또 스크럼 짜기 이런 거를 했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한번 그래서 대단히 개혁과는 반대되는 건데 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개혁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었을까? 충분히 믿을 수 없는 많은 근거가 조금만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더라면 능히 알 수 있었는데 참 이상하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저 책을 저거는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기서 잠깐 이제 소설 속의 그 장면 묘사한 부분을 한번 좀 네. 살펴볼까요? 네. 이게 소설 206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2020년 12월 당시 공수처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극한 대립을 벌이던 날 장하리 법무장관이 국회 국무위원석에 가장 일찍 도착해 사진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파란 책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낸 뒤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는 장면이 나온다. 그녀가 밑줄을 친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용건석이 자신이 모시던 검찰총장을 밀어내면서까지 특수부 조직 유지를 위해 반발했던 장면이었다. 저게 이제 실제 그 아까 네네. 사진 속에 보이는 그 장면 그대로 묘사한 건가요? 약간 각색이 좀 있었나? 뭐 그러니까 읽기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저때 저는 여기서 용건석이 누군지는 뭐 굳이 설명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러 그 밑줄을 펜을 꺼내요. 연필을 꺼내서 이제 위에서 그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팍팍팍팍 소리가 나요.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나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핸드폰 이렇게 문자 봐도 이 렌즈 찍어가지고 들키듯이 비켜갈 방법이 없어. 저기는 완전히 동물원에 구경당한 동물 입장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뻔히 이제 찍는 줄 아니까 일부러 연필을 들고 천천히 밑줄을 거기다가 그으면서 한자 한자를 천천히 그러니까 읽는다기보다 하나의 그 근데 밑줄을 어느 퍼포먼스를 쪽에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디에 밑줄을 중요하다. 쳤는지 부분들까지는 기사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거죠. 네. 이 당시 용건석이 밀어내려고 했었던 검찰총장은 저기 한상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그 옆에 아무도 안 계시고 제일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의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재밌는 사진은 하필이면 책을 이렇게 천천히 꺼내면은 제목이라도 뚜렷하게 보이게 바르게 꺼내야 되는데 뒤집어서 꺼내신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이명박 시절에 이제 한상대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제 그 최재경 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인가요? 네, 거기가 네, 마찰이 네, 네. 있었던 건데 결국은 그 항명파동을 일으켰고 네. 그 항명파동의 주역이 윤석열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일종의 우리 서울의 봄에로 따지면은 하나회 검찰 하나회 비슷한. 저 때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써먹어요. 법 기술처럼 홍보 기술을 가장 이 뭔가 일을 성사시키려면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언론 도움을 받아야 돼. 언론 플레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핵심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도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저 중앙지검 부장 검사를 하면서 언론 홍보를 주력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대목에 나오죠. 192쪽에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네. 그 당시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예. 이 플레이하는 검찰 세력을 또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 네. 이건 한번 뭐 이명재 대표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소설 장아리에 네.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 세력을 묘사한 대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쟤네 플레이 못해라는 하도훈의 말에서 하도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누가 연상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 바꿨네요. 난 오탄 줄 알고. 네. 플레이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그들의 사고관과 연결되는 핵심어였다. 그들에게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플레이였다. 그들이 검찰 쿠데타의 과정에서나 그리고 실제 집권 후에도 정치는 플레이라고 여겼다. 전 정부가 여론조사에 끌려다니며 여론의 눈치 보다가 정작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실책이었다면 정반대로 검찰 세력은 여론에 앞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여론을 통한 플레이를 펼쳤다. 예. 네. 네, 직접 저자의 저 해설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플레이, 정치도 지금 사실상 일종의 좀 플레이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장관 가서 가장 그 요란한 플레이가 검언 유착이 들통이 났을 때 그 배후에 이 기자의 취재 강요하는 취재 뒤에 배후가 실제 있다. 검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검사장은 한동훈이다. 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측근이 연루가 되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 개입을 계속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감찰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얼마 좀 지나서 7월 달쯤 되니까 이제 한동훈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니까 핸드폰 비번 공개를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냐 하면 녹취록 공개 언론 플레이를 해요. 녹취록 공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 기자의 변호인 주 땡땡인데 그 주 땡땡 변호사가 반대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모르게 기자가 임의로 한 거다라고 우기는데 그럼 반대 이해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가 같은 거예요. 아하. 이 변호사가 주 땡땡 변호사가 나서서 이제 이 한동훈의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녹취록 공개로 결백이 주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한동훈의 저급한 어투, 그 다음에 이 장관이나 뭐 그 이 검찰 선배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저급한 단어를 써서 하면서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뭐 거기 이제 뭐 일개 장관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하여튼 사람을 아주 비열한 취급을 하는 거죠. 조롱도 하고 하면서 이게 결코 그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은데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공개의 목적은 그 거기에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아주 깎아내리면서 내가 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한테 관심을 갖겠어 하는 표현 하나 가지고 결백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아 이게 보니까 이제 네. 뭐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 제네 네. 플레이 모태라고 네. 하는 글씨 이 한동훈의 얘기는 사실 채널의 이동재가 이제 그 부산 고검에 이제 좌천가 있던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만나서 후배랑 같이 네네.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네 얘기죠. 거기서 여러 등장 인물들을 평가를 하면서 쟤네는 플레이를 못해.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지켜보면 언론 플레이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 네. 사실 한동훈이 이 채널의 그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한동훈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불거졌을 때 늘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동재 기자하고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네, 거짓말을 한 사실 거짓말이 확인된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건 네. 전화 통화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네. 만나서 얘기까지 해놓고 자기는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강 기자님처럼 언론이 그 녹취록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봐라 내가 유시민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제네 플레이 못해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한동훈은 뭐 지금 지금이나 국힘당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하지만 그 지금 언론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죠. 뭐 소크라테스에도 비유했다가 어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 위인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뭐 한동훈의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까지 뭐 속근육이 발달돼 있고 하면서 이렇게 뭐 피부가 뽀얗고 뭐 미남에다가 절제를 하고 훌륭하고 다시 못 올 위인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이상을 묘사를 막 하잖아요. 언론 플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는 말 사실 이 네. 말에 담겨 있는 언론에 대한 지독한 비하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뭔가 어떤 플레이 대상 반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으로서는 정말 지속적인 말입니다. 예. 언론인들을 완전히 지금 언론
근데 자발적으로 그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플레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 자체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우리 언론을 같은 편 먹었다라고 생각해 주니까 그 우리 언론한테도 뭔가 나눠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또 이 네. 법조 출입하던 기자들이 되게 정치부로 또 가요. 그러면 네. 이제 한동훈이 지금 국힘당에 가지만 예전에 자기 법조 있을 때 그 안면이 있던 기자들이 또 그대로 또 네. 지금 정치부 기자로 또 만나니까 네. 여전히 계속해서 이 플레이의 대상들, 플레이의 동지들이 또 네. 만나는 네. 거죠. 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언론들이 움직여 주니까. 네. 참, 이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까지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장아리의 그 마지막 장면, 추미애의 봄을 다지는 이 각오가 담겨 있는 장면을 읽고 또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원구 대표님께서 예. 351쪽 마지막 네. 장면입니다. 네. 그녀는 살아있는 만큼 할 일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대범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다. 조롱도 더럽지 않다. 고립도 더럽지 않다. 더디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이 본질인가를 수렴되어 올 것이다. 그날 밤 장아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네. 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가 니체인데 네.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아하, 그래요. 온갖 역경을 다 디디고 네. 마지막에 네. 그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그렇다. 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다 네. 네. 이렇게 네. 반. 네.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기자실에서 본 제 모습. 네. 근데 말은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립을 제가 알면서 걸어온 측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그 길을 가라 그래도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저의 선택이죠. 편한 것과 불편하더라도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면 불편 따위야 감수하겠습니다. 그 불편 속에는 뭐 조롱도 있고 그 혐오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그 자체를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네. 대범하게 네, 뭐 그냥 이런 정도는 대범하게 넘겨주시다. 대범하게 여겨야지만 네. 그 다음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쭉 한번 제가 되돌아보고 하나의 마음의 종지부를 찍는 거죠. 이것도 새로 걸어가려는 자양분일 거야. 겪어야 될 과정일 거야. 이제 이런 그 종지부를 하나 찍고 가는 거죠. 제가 뭐 그래 오래 뵙진 않았지만 이래 보면서 불의와 부당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그게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또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정반대되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데 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은 항상 자신의 그냥 삶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추구해오면서 살았던 것이고 한동훈이나 뭐 용반석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주어진 가치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오로지 성공 출세 이런 걸 지상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니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추미애 장관님 같은 삶을 이제 주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역경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추미애를 만든 큰 자양분이 됐던 것이고. 그 이제 정치를 저는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싶은가 하면 정치는 그런 사소한 계산을 떠나야지만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정치는 좀 더 유연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얘기하면 저는 그것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입장보다는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이해 관계보다는
좀 더 공익을 확장하는 속에서 자기도 그 속에 하나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럼 정치인은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하지도 않도록 우리는 이미 정치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그런 정치인의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비워주고,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것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론 얘기를 해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제가 어떤 제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내주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광고 협찬을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공공재로서 여기려면은 정치를 아까처럼 언론 플레이의 그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여긴다든지, 적당히 타협해서 편을 먹고 가야지 된다든지 하는 건,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일신상의 출세일 발판으로 정치를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기를 거꾸로 돌려서 이제 2020년으로 되돌리면은 그 당시 그 언론들이 많이 쓰는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추윤 갈등이잖아요. 추윤 갈등. 네. 지금도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 검찰 항명 파동이죠. 그 네. 사태는 네. 그 항명 파동을 추윤 갈등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네.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저 항명 파동의 주역이었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네.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여당 이제 비대위원 여당, 사실상 여당의 대표가 됐어요. 네. 다 2020년대는 어떻게 보면 저 추 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하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을 앞두고 지금 4월 총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4월 총선의 의미, 이제 과제, 이걸 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추윤 갈등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그걸 그 세월의 공간에서 한번 입력이 돼버리니까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집권 담당 세력들도, 지난 정권 집권 담당자들도 그렇게 퉁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대통령이 가장 큰 스피커예요.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개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서울의 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21년 1월 18일 날 그 대통령 신년사를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 1월 18일. 2021년 제가 물러나기 한 열흘 전. 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총장은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 개혁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총장 사이에 견해와 입장 차이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에요. 대통령께서 징계 사실을 확인을 하셨고 징계를 집행하셨거든요. 근데 징계 내용은 오로지 측근 관련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또 판사를 사찰했다 하는 적폐 수사를 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정부에서 전두환 정권 이상으로 판사 사찰을 했다는 것은 온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진노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검찰총장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에.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윤 갈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신 거죠. 개혁을 놓고 검찰총장과 장관 사이에 견해와 입장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추윤 갈등을 확인해 준 발언이 됐고 검찰총장한테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통령이 개념 규정을 하신 셈이죠. 검찰총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그것은 12.12처럼 쿠데타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굉장히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 굉장히 후회되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검찰 쿠데타가 오는데도 주윤 갈등이라는 홍보로, 언론 플레이로 집단 체면을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인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검찰 쿠데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뽑았어요. 지금에서 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속았구나.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뭘 잘하겠다고 해서 하소연해서 표를 줬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는 일부 국민은 아직도 마음이 떠나 있고 회의감이 있는데 이 와중에 또 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세력들 바로 그렇게 추윤 갈등이라고 복창을 하고 언론이 따라 하는 대로 하고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을 팔면서 김대중은 전사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하는데 이 권력 감시와 권력 비판, 권력을 향한 전사는커녕 오히려 뒤돌아서서 먹던 눈물에 침을 뱉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쿠데타 세력의 장기 집권에 또 문을 열어주면서 그 이쪽을 분열시키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전임 집권 세력들이 반성을 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건 이재명 대표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심사를 이제 예비 심사긴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많은 이제 민주당의 지금 우리 추 장관이 얘기했었던 검찰 쿠데타를 그 기억을 하는 그 많은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민주당 공천 이 경선에 지금 뛰어들고 좀 있거든요. 제가 뭐 누구라고 이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과 이제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통합과 혁신은 사실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 목표인 것 같고. 예전에 그 통합과 혁신은 그 수레 두 개의 수레바퀴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도 하고 그때는 뭐냐 하면 영남 민주화 세력과 호남 민주화 세력을 쪼개놨을 때 서로 반목하면서 이제 이 전진을 가로막는 그런 분열 때문에 이제 제가 혁신과 통합은 수레를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 분열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검찰 정권을 탄생시킨 데 대한 역사적 책임 회피예요. 네. 그리고 통합 그런 비빔밥 통합은 윤석열도 주장을 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통합시킬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합시킬 사람은. 민주당에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검찰 세력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세력을 쪼개는 데 대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통합을 얘기하는데 검찰 세력이 얘기하는 통합과 검찰 세력의 문을 열어주고 검찰 세력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먹던 우물에 침을 뱉으면서
이 통합을 얘기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오히려 통합보다는 이 무너지는 민주주의 예, 그리고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이 선거에 이긴다면은 장기 집권을 획책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주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제 워낙 이제 뜨거운 이슈긴 해서 이제 이재명 좀 대표에 대한 이제 피습 사건, 저희는 이제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테러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12.12 이제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이제 신군부가 사실상 이제 국가 권력 기관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고 사실 정권의 그 안보를 지키는 기관으로 변질됐잖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테러 사건 직접 저희가 부산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느꼈지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가기관이 이 야당 대표의 이제 그 생명을 노린 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이 윤석열 이 정권 대통령실 혹시 이쪽으로 불똥이 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 쿠데타의 지금 후과를 우리가 지금 톡톡히 겪고 있고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이 너무나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들을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저는 이 어휘 선택을 그냥 당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피습 사건이 아니고 배후가 규명되기 전이라도 일단 살인 미수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 현상만 보더라도. 그래서 조속히 뭐 그날 긴급 의총도 열고 뭐 최고위도 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사건의 정확한 명명부터 하고 배후 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외쳤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그러니까 공개 금지가 원칙인 거죠.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언론이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이 요구 안 하면 언론이 써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을 그 당시부터 바로 공개가 돼서 지금 뉴탐사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던데 시민 제보를 계속 민주당이 접수 창구도 만들어 놓고 그 대응 단위를 만들어 놓고 상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상 가동을. 그런데 그런 기동성과 어떤 긴밀성 이런 긴장감이 안 보인다는 것이 왜 민주당이 이렇게 됐지? 예.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예. 우리 저 이명재 대표 이 대목에서 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은 저는 이제 결국 두 개의 사건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살해 시도 이 사건과 함께 또 아주 문제투성인 경찰의 그 부실 수사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이 겹쳐 있는 사건이다. 이중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현실, 계엄적인 현실이고 아주 뒤집힌 현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을 줬다 하는 점에서 이 사건에 어떤 역설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경찰 얘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그 부실 수사를 했던 것은 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문제 뿌리에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수직 체계화된
한국의 지금 어떤 이런 권력 구조의 현실 이런 상황이 이번에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드러났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는 네네. 이것이 네. 한편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면서 이게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총선과 같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아주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추 장관님이 저기 딱 얘기하면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제 후진국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경찰, 검찰 바라보면 사실은 이태원의 그 젊은이들이 멀쩡히 그 축제가 다 거리에서 1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 죽어가고 이제는 백주 대낮에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그 테러가 행해지고 있는 걸 경찰이 막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 정도로 경찰 시스템이 허약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도 보면 공범이나 배우에 대한 수사는커녕 공범과 배우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러 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중요한 목격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뭐 블랙박스를 수집한다든지 휴대폰을 열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검찰로 지금 사건을 넘겼는데 제가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고 온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질문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는 이제 다 끝난 사건이긴 한데 라고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더라고요. 옛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경찰에서 공범 배우는 없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는데 검찰도 역시 같은 결론 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치열함이나 절박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검찰 구태타로 집권한 검찰 독재 국가를 바꿔내야 된다는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들이 사실은 안 느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기자로서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명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력이 수직적으로 상명하복으로 이렇게 딱 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 지난번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직권남용한 사단장 무리하게 이 급물살 속에 들어가서 해병대 조끼 입고서 먼저 사진 찍고 하라라고 들여보내는 그 지휘를 한 것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이 있다. 이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이첩을 경찰에다 하게 됐는데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검찰도 상명하복 조직 체계 내에서 부하가 엄까지를 않는다. 그런데 군대 조직은 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그거 수사하지 마 하면은 못하는 거지. 어떻게 경찰에 넘겨가지고 수사가 가능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번 이재명 사건 보고도 사실은 그걸 그냥 피습 당했다라고 개념 교정을 짓고 넘어가려고 얼렁뚱땅 하는 거 보면은 뉴스의 중심이 새 벽도부터 야당 대표가 되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피해자 이 결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 제대로 수사하려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돼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항명제로 피의자 피고인이 돼버리고 김만배의 그 얘기를 듣고 신학님 기자가 제대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대장동 사건의 잘못은 오히려 수사를 덮은 당시 중수부에 있었던 수사과장 김홍일 뭐 윤석열 이런 등등이 그 저축은행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더니 뉴스타파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그
대표도 또 압수수색 당하고 또 그걸 뉴스버스가 보도했다고 또 비자가 돼버리고 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를 덮은 사건도 커피 사건으로 바꿔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제를 바꿔 그죠? 네. 네, 뭐 커피를 누가 타줬냐가 수사 대상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핵심을 비켜가고 본질을 비켜가고 계속 국민을 속이고 하는 것에 지금 민주당 대표마저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는 그냥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네.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전 민주당이 총력 투쟁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했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을 이제 심판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자신의 이 검찰 독재 체제하에서 그다음에 벼랑 끝에 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이제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착한 민주당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그 민주당 당원들의 좀 의지나 열망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좀 징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추 장관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당 밖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뭐라고 뭐 말씀을 드려도 실효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조를 똑바로 해야 된다. 국민에게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식점에 가더라도 대표 메뉴가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이 집에 가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맛있어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매운 고추 맛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 가서 그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분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통합 얘기하면서 민주당 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 두 개 다는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강 기자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이번은 반드시 혁신 공천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다음을 회복하겠다를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말로만 개혁한다 하고 유보한 것 힘 주시면 반드시 하겠다라고 서약서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눈도장 찍고 이번에 마지막 믿음을 한번 줄게 이렇게 마지막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지 표 딸랑 받아먹고 또 똑같이 민주당 다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에 신물이 나서 뭐 생각을 하지 않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다음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미애 우리 장관님 이제 뭐 개인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금 민주당 밖에 와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충고 조언을 하는 걸 넘어서 추미애 장관님이 직접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바라는 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제가 이제 토요일 우리 촛불 집회에 가면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우리가 그 언론에서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만 해도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당을 위험에 빠뜨린 인물이다. 자기 고집을 그런
그 시각들이 민주당에 사실은 많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있겠죠. 잘 모르고. 음.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아마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참 아쉬움과 그때 이해를 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홍구 대표님은 딱 손에 잡고 다 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안 대표님처럼 손에 이렇게 잡고 놓지 말고요. 이렇게 놓으면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게 검찰 쿠데타의 정의가 새롭고요. 이걸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책무고 할 일이다. 국민한테 대한 마지막 봉사다. 이걸 깨닫게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참 답답해요. 네. 근데 우리 추 장관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이 적합할지. 그럼 안 대표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역할을 한번 주문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막 움츠려져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 우리 추 장관님을 저는 좀 같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해서라도 하나로 모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을 앞세우고 이 윤석열 정부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 역할을 지금 추 장관님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좀 하시면 좋았을 텐데. 뭐 역시 안 대표님도 당 바깥의 분이시니까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우리 항상 민주당 그 왼쪽에 우리 혁신정당이 좀 존재했죠. 그리고 혁신정당이 자꾸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걸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그 역할을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해줬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사실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민주당을 혁신정당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힘들이 이제 거의 공백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번 그 총선 때 그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 신당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신당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신당 창당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혹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전에 한창 그 병립형으로 그 비례 대표를 갈 것이냐, 그건 태행인 거죠. 네. 병립형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지난번 과도적으로 이제 캡을 씌워가지고 연동형을 했는데 그 캡 씌운 연동형을 준 연동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먼저 병립형을 선언을 하니까 그럼 민주당도 거기에 손을 얹으면 퇴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우려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신당은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겠죠. 저는 떴다방을 많이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병립형으로 가는 핑계 중에. 떴다방이 이번 선거만 우려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정당들이 뭐 대선 때나 뭐 선거 때마다 떴다방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또 이제 같이 뭐 기후 위기 대응하는 걸 주력하는 당이라든지 또 뭐 기본소득당처럼 네, 좀 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젊은 당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미 그런 니즈가 있어, 국민들 속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정당을 우군화할 수가 있어요.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우군 역할을 충분히 다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떴다방 때문에 병립형으로 간다 핑계를 대지 말고 오히려 건강한
군소 정당 같이 추구형 군소 정당과 연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연동형으로 씩씩하게 가고 그 공통 분모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타파시키겠다로 넓게 판을 깔았으면 좋겠다예요. 네. 네. 그 뭐 미완으로 끝났던 일이지만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라는 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거기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그 우리 주 장관님한테 이제 가끔씩 제가 가서 이제 자문을 또 구하고 말씀을 드릴 때 열린민주당 같은 당을 좀 잘 키워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다가 이제 또 합당이 돼 버리니까 그런 지금 새로운 신당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들이 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가 또 민주당하고 같이 협력할 건 하고 또 잘못 가는 거 있으면 또 아픈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조차도 지금 허용을 안 하려 하는 분위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좀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네. 주 장관님이 얘기했던 거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개혁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민주당도 참여를 하는데 네.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번서부터 15번까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당에 양보를 하고 민주당은 뭐 16분서부터 후보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안을 제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오디션 방식으로 한번 선발을 해보자. 훨씬 더 좋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십니까? 개혁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거에 방금 얘기했던 여러 그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이고 오히려 그렇게 오디션 방식이 비례대표 취지에 훨씬 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선발권을 돌려주는 그렇죠. 거죠. 국민당 선발권을 돌려주는. 네, 당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시민의회하고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디션 네. 방식이 되면 네. 네, 네. 제가 어제 박지훈 변희재 그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 오디션 방식을 한번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 변희재 그 대표도 동의를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네. 추미애 장관님도 공감을 표시해서 왜냐하면 매우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자꾸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말로 혁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선거 때 그것만큼 더 혁신적인 건 없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 혁신은 그 후에 계속 꾸준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 그렇게 선보이면 그게 약속이거든요. 아,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흥미 있고 되네. 나도 참여해 주지. 그러니까 흥미 유발을 하고 그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오디션 방식의 만약에 공천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추 장관님이 심사위원장 맞으면 저기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좋죠. 뭐. 물론 이제 플레이어로도 뭐 표시면 그거는 따로 심사위원장도 필요 없어요. 국민이 다 심사하실 것 같아. 네. 그냥 농담으로 해본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 총선 국면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뭐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냥 안 두고 그래서 뭐 얼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뭐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나 우리 안 대표님 두 분 뭐 혹시 뭐 또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예. 당초 오늘 저 시민의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었는데 조금 좀 그 얘기를 좀 하시니까 어떨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민의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국회가 새롭게 개원이 되고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그 환경으로 서로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그 개혁 의제들이 많이 이제 제출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럴 때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대의민주주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그 안들 중에 하나로서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게
그 모이고 또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추 장관님도 네. 바로 이제 그런 모임에 네.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시민의회와 같은 새로운 이런 거 직접 민주주의, 대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을 하면서 시민적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당위가 저는 상당히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추 장관님에 대한 이런 시민의회 진영, 시민의 추진하는 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회가 이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직접 많이 그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익숙하게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그 공론화 네. 결과물이 있죠. 사전에 정보를 주고 또 합숙 토론을 하고 그리고 찬반 그 토론을 가지고 또 이제 결론을 내고 네. 또 뭐 그 가까이는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그 무작위의 그 시민들을 뽑아내서 이제 수사 자료를 주고 이걸 그 기소를 할지 수사를 계속할지 뭐 이런 의견을 그 자문 형식으로 묻는 거죠. 또 국민 참여 재판에서 우리가 시민적 의무로서 배심원단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 기회가 많을수록 국민들이 정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고 그만큼 그 사회는 더 정치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뭐 의사한테 진료 다 맡겨놓고 내 병 고쳐주겠지 하고서 그냥 건강관리 안 하면 네. 아무리 명의라고 한들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우리가 뽑아주면 알아서 하겠지인데 알아서 못하잖아요. 기득권화되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 그게 하나의 직업화되고 출세 발판이 된다 뿐이지 국민한테 돌려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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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직접 민주주의로서 시민적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이 결론 낸 거를 입법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하려면 집약된 시민적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장시간 서로 시간 내서 합숙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결론이 처음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합숙 토론하고 다 마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니까 훨씬 업그레이드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아마 국회도 생각하지 못한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수기 네. 민주주의가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시민의회 이런 방식이 이제 좀 필요한 게 네. 되게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여론들을 수렴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이제 네. 조중동이나 이제 포탈에서 이제 막 그 온갖 그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런 네, 기사들 네, 네. 특정한 의도를 가진 그 기사들의 네. 그 노출된 국민들은 그 의사 그 언론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 자기의 생각들을 네, 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완전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여론들을 왜곡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봐라 이게 국민 여론이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시민의회 같은 경우를 만들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 지식들 뭘 좀 전달을 하고 중간 수기 토론 과정을 거치면 가장 합리적인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집단 지성에 맡겨 놓으면은 실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은 그 지금 그 그렇습니다. 조중동이 매일같이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던져주는 그러니까. 건 여론조사 전체주의지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여론 전체주의지.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난 네. 대선 과정 네. 때 보면은 네. 2021년도에 그 김건희가 그 학위 논문
그다음에 뭐 경력 조작으로 엄청나게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저 김혜경 시위에 대한 법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두 사람 배우자 리스크 중에 누가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5대5가 나와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혜경이나 김건희나 네. 똑같은 네. 리스크가 있는 걸로 바라본다. 이렇게 네.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그건 여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과시켰잖아요, 당에서. 거예요. 그것도 사과를 하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루소의 말인가요? 네.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 국민들은 시민들은 4년에 한 번 단 선거일 때문에 그 하루에만 네. 주인이 될 뿐이다. 네. 그래서 투표 마치고 나면 다시 그렇죠. 노벨로 돌아간다 그런 이런 말이 얘기를 있듯이 했었죠. 이것이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를 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현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방식이라 시도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의 집단지성, 시민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주인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자 마당으로서의 시민의회는 직접 민주주의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있어왔던 이런 논의와 그동안에 축적된 이런 그 결과들이 다음 이번 5월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개혁의 어젠다로 하나 좀 제시가 돼서 또 입법화를 비롯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민의원민들에도 이 시민의회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꾸로 시민의회가 되면은 네. 저는 그 언론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네. 유효한 수단 중에 네, 하나가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의회가. 그렇습니다. 네. 언론을 만드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언론이 시민을 만드는 것에서 시민이 언론을 만드는. 그렇죠. 예. 네. 네. 오늘 뭐 이명재 대표님은 그 시민의회 그 전도사로 나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한 일원으로서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전도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은 뭐 끝으로 뭐 저는 우리 추 장관님 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요. 그 우리 국민들 뜻을 좀 잘 받들어서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뭐 좀 역할을 나는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질문 다 드렸고 이제 저희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뭐 힘들게 나오셨는데 저희 뉴탐사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라는 간판은 안 버리시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이게 탐사의 대상은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누구도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진실을 파묻어 버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그 징계가 정말 가벼울 정도로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가볍다. 새털처럼 가볍고 이건 면직 이상이다 하는 그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항소를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피고를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원고 피고가 한 통속이 돼버린 재판을 중단 없이 진행을 하고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예속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징계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나 1심에서는 똑같은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하자가 전혀 없다. 적법했다. 오히려 실체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판단 상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이 1심과 같을까봐 두려운 거죠. 상고 포기했죠. 네, 그래서 상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진실은 1심 판결문 속에 적시가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내려와서 사인으로 돌아가면 1심 판결문이 그대로 공소장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은 검찰 권력을 그렇게 흔들고 요란을 떨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주권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한 분은 한 표밖에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대를 해서 나라를 건지겠다. 역사를 건지겠다.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겠다.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순간 그렇게 만들 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뉴탐사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는데 박수,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함께 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2.12 이제 군사 반란을 뒤로 하고 결국은 서울의 봄을 쟁취해냈죠. 검찰의 쿠데타를 뒤로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울의 봄, 시민의 봄을 맞이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월 총선은 저는 민주당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승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한테 많은 역할들을 기대하는데 추 장관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추 장관님한테 역할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4월을 우리 시민들의 승리 그리고 그들에게는 잔인한 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 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